2번은 적산법 문제였어요. 적산법. 임대료 평가는 그 감칙 22조에서 그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적산법이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. 임대사례 비교법을 쓸 수 없는 그런 거를 보고 또 적산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랑은 좀 다르게 이론적으로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 문제에 조금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그 소송 목적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를 의뢰받았고요. 그랬을 때 뭐 이미 했는데 그 피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부당한지 그리고 그 타당성 여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가 적당하냐 그걸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기대이율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적산임료를 정해라. 적산법은 기초가액의 기대이율, 필요재경비 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에 이 기대이율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액이 물건가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 원본가액 거기에 기대이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임대료는 그냥 순임대료고 여기 이제 필요재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필요재경비가 불포함된 기대이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. 제가 이때는 제가 이 개념이 정확히 안 썼기 때문에 약간 좀 틀렸는데 그래서 이 기대이율로 할 때 이 필요재경비 불포함이란 말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기대이율을 가지고 적산임료를 해라. 근데 이 기대이율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?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돼 있죠. 적산법은 실무적 적산법하고 이론적 적산법이 있잖아요. 다 아시죠? 네. 그랬을 때 그 기초가액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에 상응하는 기대이율을 사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이율은 시정가치에 된 기대이율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되는데 그때 일단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장단점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30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대이율 산정에 15점이 투하되어 있죠.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했었고 그때 당시 풀었던 기억을 되짚자면 이게 너무 긴 거예요. 제가 풀 때는 왜 이건 5점인데 길지?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이게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. 18년 5월 1일부터 21년 4월 31일까지 3년간이죠. 그럼 각 기산점은 18년 5월 1일, 19년 5월 1일, 20년 5월 1일 해서 다 1년씩이겠죠. 그때 본건은 전인데 인근의 근교 농경지대로 원예농업을 위한 농경지로 이용 중이래요. 그랬을 때 임대사례가 희박하여 이게 보통 그 적산법을 쓰는 이유죠. 임대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산법을 사용하는 거죠. 그랬을 때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기초가액은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. 단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기초가액이 증가하죠. 그때 기대이율표는 1%를 정했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표를 참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가 그거예요. 도시 근교 농지도요. 도시 근교도 뭐 어디냐가 너무 다르잖아. 뭐 서울 근교도 있고, 뭐 부산 근교도 있고, 광주 근교도 있고, 그리고 또 1% 이내면요. 0.1%도 1% 이내고 0.9%도 1% 이내인데 어디냐는 거죠. 이 중에 어디냐는 거지. 그 위치, 그다음에 뭐 그 이내의 그 범위, 뭐 기초과의 특성, 뭐 이런 것들이
잘 안 나타난다는 게 농지도 농지 나름이지. 뭐 전답이 있을 수 있고 원에 있을 수 있고 뭐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1을 썼는데 그 필요재경비는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라 필요재경비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대율에 포함하였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1%씩 해서 그냥 쭉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. 근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얘가 해보니까 얘는 이쯤이라는 거죠. 이거 계산해 보면요, 그 제곱미터당 4,500원 받았거든요. 근데 간단히 우리 여기 제곱미터에 90만 원이니까 우리는 9,000원이잖아요. 2배 받았다는 얘기예요, 2배. 그리고 이 사람을 기준해 봐도 이것도 한 4,500원 내외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높잖아요, 우리께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피고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하고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봤을 때 우리께 너무 높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. 그러면은 물음 1은 끝난 거야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? 물음 2로 가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의 그러면 기대율은 얼마냐? 라고 했을 때 인근을 조사해봤더니 획지가 요 정도쯤 되고 우리가 딱 요 정도잖아요. 1600 이상. 그리고 여기 사례도 2000이니까 딱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. 여기 범위. 그리고 18년도 초에는 4,500원 수준, 아까 말한 그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 21년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,400원이 되었대요. 이 900원 상승했네요. 900원. 그러면 18년도에서 19년도, 20년도, 21년도 막 이렇게 3년간이니까 아마 300원씩 성장했겠죠. 4,500원, 4,800원, 5,100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,400원이 됐겠죠. 그리고 토지 가격도 20% 상승했고 여기에 20%면 딱 900원이거든요. 요런 것들이 있다. 그러면 우리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기초 가격은 적정하다. 그럼 이제 기대율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? 답안지를 다른 분들 걸 봤는데 답안지를 다른 분들 것도 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의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거에 그 토지 가격도 나와 있고 우리 거에 개별 공시지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기대율을 구했거든요.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그 사례를 기준으로 했어요. 사례를. 근데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은 토지 가격이랑 필요적용비가 얼마인지 몰라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이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건 필요재경비죠. 여기서도 저는 그거에 주목을 했어요. 뭐냐면 우리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였거든요. 그러면은 필요재경비를 구할 때 이게 공시 기준일을 왜 4개를 줬을까? 여기에도 사실 좀 주목을 했는데 이것도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요 말을 이제 해석해 보면 재산세율이 0.07%래요. 그런데 과세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 이게 개별 공시지가인데 거기에 70%며 그러면 이 18년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과세 표준액은 이 시가 표준액의 70%인데 거기에 0.07%니까 0.0007
곱한 거를 세금으로 내는데 재산세를. 근데 여기에 재산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. 본권 및 임대사의 토지의 개별 요인은 유사하며 공히 그 인근 지역의 일반적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 저는 여기에 이제 그걸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임대사의 토지는 우리 토지랑 가격이랑 공시지가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래야 사실은 그 임대료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. 부당이득과 관련된 소송 목적의 임대료 평가의 건으로 임대료의 기산일인 18년 5월 1일부터 3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한다. 22조가 그 공시지가 아니 22조가 임대사례 비교법이지만은 임대사례가 희박하여 적산법을 활용하였다. 그래서 임대료를 했다. 이렇게 써주고 물음일은 피고의 주장의 타당성. 이때 그 기대이율 산정은 기대이율 기준율표를 활용했는데 이때 그 해당 지역과 대상 물건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인근의 그 평균적 임대료 수준은 4,500원 수준인데 18년 기준으로 근데 기대이율 1%일 경우에 이 본건 같은 경우는 9,000원으로 약 2배가 된다. 그러니까는 이 통계 자료의 한계인 시기, 지역, 대상 물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렇다면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인근의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연간 임대료 수준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은 타당하다.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타당해야 돼. 만약에 타당하지 않고 그 평가가 맞다고 하면 다음 걸 풀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럼 이제 기대 이율을 한번 구해보자 거죠. 기대 이율 산정 방법. 여기가 배점이 좀 높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실무 기준에서는 기대 이율에 관하여 시장추출법, 요소구성법, 투자결합법, CAPM, 대체경쟁자산의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. 그리고 그거의 그 부수적인 게 이거였거든요. 기대 이율 적용 기준율표. 근데 이걸 적용한 거죠. 그 소송 첫 번째 평가에서는 그 다음에 국공유일 재산 사용료율, 대우료율을 참고하되 뭐 해당 지역의 특성, 대상 물건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하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대이율 산정 시 임대계약 사례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. 그거랑 요거 임대 표준적 인근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본권하고 기초가액이랑 필요재 경비가 같다는 전제로 여긴 단위 면적당이에요. 단위 면적당 제가 이걸 명확히 안 썼네. 이걸 산정한다.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걸 그냥 본권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본권의 임대료가 그냥 4,500원이 적정하다라고 하고 만약에 한다면요. 이렇게 할 거예요. 아마 기초가액에 순임대료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게 4,500원이 임대료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재 경비를 빼. 그럼 순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이거를 기초가액으로 나눠. 그러면 이게 이제 기대이율이란 말이죠. 이게 만약에 이게 물음이다. 그러면 여기서 물음 3으로 갈게요. 물음 3에서는요. 우리 기초가액에다가요. 이 기대이율을 곱해. 그대로. 얘도 그대로 갖고. 그 다음에 이제 필요재 경비를 더해. 그러면 그냥 4,500원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? 이따 뭐 유의사항에도 나오겠지만 적산법의 기초가액은 실무 기준에도 그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수익환원법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 이유는 그 순환의 오류 때문에 그래요. 그건 이제 이따 얘기하고. 근데 이것 또 하나의
순환의 오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. 제 생각에. 우리 본건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면.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넣고 기대이율을 구한 것이다. 뭐 이것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죠. 뭐 우리 거 기초가액 갖다 쓰고 우리 거 필요재경비 갖다 써놓고 뭐 이거랑 뭐 다를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뭐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 그 그 기초가액을 구할 때 아니, 기대이율을 구할 때는 적어도 그 사례를 가지고 해야지 맞지 않냐라는 게 저의 그 생각인 거예요. 그랬을 때 일단은 연도별 필요재경비 아까 했던 공식이죠. 그거 구해놓고 그래서 임대계약서 기준 기대 이율을 해보면 그 임대계약서에는 그 3년이 사실 이게 같거든요. 그런데 임대료는 같은데 기초가액은 그 우리 거하고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19년도, 20년도에 이게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0.48%가 나왔지만 점점 낮아지는 거지. 이런 게 하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필요재 경비 말인데요. 저는 그 이거는 1년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3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3월 9일까지니까 요거를 이제 쪼개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297일, 68일로 쪼갰다는 거.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강사님들은 보통 이거 1년, 1년, 1년 이렇게 적용하셨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21년 공시지가는 왜 줬을까? 저는 일할 예산하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는가? 제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만. 그래서 이걸 쪼개서 넣었다. 그렇게 하면은 0.48%, 45%, 42%.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기초가액은 오르는데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년을 그냥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. 근데 그 전형적인 임대차 조건으로 한번 해보면 이때는 우리 기초가액이 오르는 만큼 임대료도 올리는 거예요. 저는 당연히 임대료가 기초가액이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야 정상이니까 이때 이거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900원을 3년 동안 올랐으니까 300원씩 더한다. 300원, 600원.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게 0.48%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때 결정은 우린 이걸로 해야 돼. 그러면은 그 아까 거 그 우리 계약 자료를 가지고는 왜 48%가 안 나오는지를 좀 써주는 거죠. 초년도에 임대료를 가지고 3년간 유지되다 보니까 1년 차에는 적정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 이하는 안 나오더라. 그러니까 우리는 이 48%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걸로 결정하겠다. 그렇게 했을 때 구하면 이렇게 나오더라. 요거는 간단하지. 그러니까 이게 5점인 거고 앞에 게 이제 15점인 거죠.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그 다 넘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적산법의 장단점. 장점은 이제 이론적이죠. 그 원본이 있고 그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 이게 얼마쯤 하니까는 그 과실이라는 임대료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가격과 임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적용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는 임대 사례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초가액 산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문적 적산법과 이론적 적산법에서 뭐 기초가액이 시장 가치냐 용익 가치냐에 대한 그 의견 대립이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기대이율 적용 시 주관 개입의 여지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.0 이하면 이래버리면 이거 뭐 얼마로 할 거냐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재경비 범위도 이제 산정하기 어려울 때 어디까지가 필요재경비냐는 거죠. 아까 문제에서 보면 뭐예요? 그 첫 번째 평가는 필요재경비는 없다고 보고 기대율에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두 번째 그 평가할 때는 그 공시 재산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범위가 산정하기 어렵다. 그 유의사항으로는 기초가액의 성질에 따라서 용익가치, 시장가치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면 여기에 상응하는 기대 이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포함해야 할 재경비의 세부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.
예를 들면 똑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화장실까지 쓰느냐,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주느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적 경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기초가액 산정 시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 방식의 경우 순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. 아까 말한 거죠.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초가액을 구해요. 근데 이 기초가액을 만약에 수익 방식으로 구한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임대료를 환원율로 나눠서 기초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대이율을 구해서 곱해서 그 다음에 필요적 경비를 더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? 임대료잖아. 근데 여기서 임대료를 가지고 환원해가지고 기초가액을 구한다. 이거 뭐 하는 짓인 거죠? 그러니까 이게 순환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또 똑같이 얘기하면, 그러면 우리 아까 물음 2를 만약에 우리가 그 임대료를 얼마라고 알고 시장 임대료라고 이미 정하고 마음속에 우리 임대료는 여기서 이제 필요적용 빼고 그걸 이제 기초가액으로 나눠서 기대이율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. 이게 물음 2의 프로세스잖아요.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거라면 여기다가 기초가액을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필요적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? 똑같다는 거지, 순환의 오류가.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뭐 하나마나한 가정, 뭐 똑같다라는 것을, 그러니까 계약서 조건하고 아니면은 뭐 그 시중에 있는 임대료가 산정된 토지들의 그 토지하고 우리 거하고 가격이 같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라도 사례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, 우리 걸 갖고 한다면 이건 순환의 오류가 될 거라는 거죠, 제 생각에. 이 생각은 제가 그 시험 때도 어렴풋이 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고, 이거를 뭐 제게 이게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듣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